스네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튀르키예 리그로 떠날 것 같던 홍현석의 행선지가 독일로 틀어졌습니다. 새로운 팀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명의 코리안 리거 이재성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홍현석의 이적으로 마인츠는 친한파 독일 구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홍현석은 어쩌다 마인츠로 갑자기 선회하게 되었고, 마인츠는 왜 친한파라고 불릴 만큼 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 선수들이 마인츠를 머물렀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홍현석은 왜 갑자기 마인츠로 갔을까요? 홍현석과 원래 유력했던 팀은 튀르키예 슈페르리가 트라브존스포르였습니다. 이을용 선수가 두 번에 걸쳐 활약했고, 세뉴얼 귀네슈 감독이 재임했던 팀이고, 무엇보다 스네벤 푸톡에 출연 중인 나메루 코치가 1년간 유학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hen트를 떠나야 되는 건 확실했기 때문이죠. hen트가 현재 주전 선수를 이적시키면 저렴한 이적료의 선수들을 주로 사와서 스쿼드를 채워놓습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인 선수만 4명이 있고요. 절대 장기적인 팀 운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긴 하죠. 게다가 홍현석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hen트의 구단 운영 노선이 어느 정도 선수의 가치를 올려놓은 후에 타 구단에 판매를 하여 이익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FA로 내보내기보다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지금 시점에 무조건 이적을 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해서 시간을 벌자니 홍현석 측이 거부를 할 테고, 그렇다고 여름 내에 못 팔면 겨울에 보스만 룰에 의거하여 어차피 내년에는 다른 팀에 공짜로 내줘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라브존스포르와 hen트 간의 구단 간 합의는 끝났지만, 오히려 홍현석과 트라브존 간의 바이아웃 설정 조항과 세금의 문제가 끝까지 합의되지 않으면서 결렬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고, 홍현석도 그렇게 hen트에 잔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스네벤 푸톡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와 트라브존이라도 가야만 하는 이유로 컨텐츠까지 찍었건만, 그 다음날 저녁에 바로 오피셜이 떠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될 뻔한 이적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선수 본인도 원래는 4대 빅리그 팀으로 이적을 하고 싶었고, 튀르키예로 이적을 할 때 세금 문제와 이적료 바이아웃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 하나도 김민재가 그랬듯 추후에 빅리그로부터 오퍼가 왔을 때 이적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분데스리가라는 빅리그로 이적을 확정지었고,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동료 이재성과 함께 생활하게 된 데다가 마인츠 팀적으로 6번째 한국인 선수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오피셜은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와 함께 3년 만에 돌아오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난데없이 홍보하며 3년 만에 한국인 선수 영입을 홍보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4년 계약입니다. 근데 6번째면 그 전엔 대체 누구누구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차두리 선수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었으나 주전을 차지하지는 못한 차두리 선수가 경기를 뛰기 위해서 2006년 이적을 시도했고, 그렇게 이적한 팀이 마인츠입니다. 원래는 윙포워드나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맡아왔던 차두리 선수가 여기서 세계적인 명장으로 올라갈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감독이 얼마 전까지 리버풀 감독을 맡았던 위르겐 클롭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클롭 감독은 2001년부터 마인츠에서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팀을 1부까지 올린 상황이었고, 차두리도 1부에 올라와서 영입한 것이죠. 클롭 감독은 여기서 처음으로 차두리에게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을 제안했고, 실제로 마인츠 시절 측면 수비수로 뛰면서 축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었지만, 팀은 2부로 바로 재강등 당했고, 차두리도 이듬해 바로 2부 리그 코블렌츠로 이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주호 선수입니다. 2011-12 시즌 스위스 FC 바젤로 이적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그 대회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네덜란드의 로벤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박주호 선수입니다. 2012-13 시즌은 유로파 리그 4강에 오르며 유럽 대항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 활약을 계기로 그 다음 시즌인 2013-2014 시즌 마인츠로 이적을 하면서 분데스리가에 발을 딛게 됩니다. 또 이때도 좋은 감독과 함께하는 한국 선수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좋지만 이 시기부터 감독으로서 이 이름을 떨쳐가기 시작하는 중이던 토마스 투헬을 만나게 되죠. 3시즌간 활약하다가 토마스 투헬 감독이 클롭 감독이 자리를 떠난 도르트문트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투헬 감독이 박주호의 영입을 요청했고, 그렇게 도르트문트로 떠나면서 3시즌 동안 활약하다가 이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자철 선수입니다. 박주호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 선수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볼프스부르크로 아시안컵 득점왕을 차지한 후 이적을 했으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임대를 다녀오는 등 고침을 겪었던 구자철이 투헬 감독의 적극적인 어필과 함께 확신을 갖고 옮긴 팀이 마인츠입니다.
박주호 선수보다 한 시즌 늦게 넘어왔고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게 될 줄 알았지만 주전 미드필더 유누스 말리라는 부동의 주전이 있었고 경기를 아예 뛰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구자철 본인이 더 활약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보다는 윙어나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시즌간 뛰다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해서 독일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동원 선수입니다. 구자철 선수와는 반대경으로 마인츠에 왔던 선수도 있습니다. 썬덜랜드로 이적하면서 유럽 생활을 시작한 지동원이지만 오히려 숨통이 터진 것은 당시 구자철이 뛰던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를 다녀오면서였고 이후에 도르트문트로 잠시 이적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6시즌을 뛸 정도로 팀이 사랑하는 선수였습니다. 지동원 본인도 여러 번 변화를 주고 싶어 했지만 공격 어느 자리든 90%를 소화하고 어디든 빈자리를 채워주는 지동원을 놓아주지 않았죠. 결국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운 지동원이 변화를 원했고 마인츠가 그런 지동원을 원했고 그렇게 마인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다만 지동원은 2시즌간 팀에 속해 있으면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마지막 시즌의 반년은 2부 리그 팀인 브라운 슈바이크로 임대되었으며 이후 FC 서울로 복귀하면서 유럽 생활 자체를 마무리 짓고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인 2018-19 시즌에서야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92년생인 이재성이 한국 나이로 27살에야 이루어진 다소 늦은 해외 진출이었죠. 당시 소속팀은 홀슈타인 킬로,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팀이었고 킬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90만 유로라는 이적료로 이적하면서 3년간 팀을 승격 직전까지 이끈다거나 포칼컵 준결승까지 이끄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재성 역시 자신의 주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나 윙, 스트라이커 포지션까지 팀이 원하는 포지션을 다 뛰면서 승격을 위해 싸웠지만 이재성이 있을 때는 승격이 쉽지 않았죠. 홀슈타인 K과 계약된 기간을 다 채운 후 연령적으로도 이제는 정말 1부 리그에서 뛰어봐야 했기 때문에 팀을 떠나게 되었고 다양한 팀들과 링크가 났지만 선택은 마인츠였습니다. 1부와 2부의 차이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인츠에서도 이재성의 장점 중 하나인 다양한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전술 이해도와 활동량과 더불어 빠른 볼 처리가 장점으로 작용되면서 주전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만 팀은 등락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작년 시즌은 강등권 싸움을 벌여야 했고 때마다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 포인트 2위, 6골 4도움 총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시즌을 남겼습니다. 특히 작년 시즌 주로 공격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활동량과 패스 연결을 해줄 홍현석의 합류로 올해는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지난 2022년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이적설이 돌기도 했지만 오히려 재계약을 2026년까지 하면서 분데스리가에서 유럽 생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앞으로의 남은 시즌은 홍현석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드디어 홍현석 선수입니다. 지난 5명의 한국 선수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팀과 새로운 리그의 시작에서 오히려 국가대표팀 동료인 이재성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홍현석에게는 더 큰 시너지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오히려 홍현석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재성과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고 이재성이 마인츠에서 주전으로 활용되었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같은 자국 선수인 이재성의 대체를 준비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칸 더 아래에서 뛸 수 있는 홍현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재성이 더 편하게 공격적인 역할을 소화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홍현석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램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국대에서 홍현석 선수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어요? 위치? 아직은 그게 있어. 4, 2, 3,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황인범 선수가 3선에서 뛴다고. 이게 줄이 4개잖아? 그래서 4선 포메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황인범 선수의 서브 역할을 하거나 혹은 이제 4-1, 4-1를 쓸 때 이 2선 중앙 자리를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체 이 선수가 체력적이거나 혹은 뭐 부상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선발로 나오거나 교체로 나오는 팀을 좀 지속시키는 용도로 나오는 선수긴 하지. 이제 장기적으로 황인범 선수랑은 3살 차가 나고 이재성 선수랑은 7살 차가 나니까 6살 차인가? 6살 차 정도라고. 그래서 주로 중간 포지션, 그러니까 미드필더
정삼각형 포지션의 아래쪽을 맡거나 혹은 역삼각형 포지션의 위쪽 한 자리를 맡는다거나 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전한 주전이라기보다는 뭐 황인범 선수가 뛰지 못할 때 대신 들어간다거나 혹은 뭐 중앙에서 좀 더 패스 밀도를 높여야 될 때 활동량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 더 킥적인 요소나 같은 발, 정발 패스를 넣어야 되는 타이밍에는 홍현석 선수가 들어가서 그 컨셉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일부로 들어간다거나 하지. 그럼 마인츠 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재승 같은 경우에는 윙 측면 선수로 뛰고 있고 측면 자원으로 주로 뛰고 있고 공격 2선까지 뛰기도 하는데, 실제로 데뷔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도 좀 받고, 이게 홍현석 선수랑 좀 비슷해.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헨테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는데 대표팀에 와서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오고, 이재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포지션을 쓰기 때문에 뭐 이재성이 오른쪽에 나오면은 가운데 이강인이 나온다거나,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나오면 가운데 이재성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이재성이 그 전에는 뭐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 대표팀 때는 중앙 미드필더를 맡는다거나, 그런 활용도가 또 비슷하고, 이 선수가 또 같은 왼발잡이야. 그래서 컨셉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는, 사실 스타일이 비슷하면은 굳이 뭐 지금 영입 안 해도 되는데 이재성이랑 다른 스타일로 판단하고 데려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 이재성은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홍현석을 좀 아래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활용을 해서 좀 더 활동량으로 많은 패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팀의 볼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으로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해서 데려오지 않았나. 왜냐면 홍현석이 그거를 잘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뛰면서 볼을 많이 탈취하고 볼을 많이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스루 패스 같은 거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그 볼 유지를 계속 시켜주는 역할의 미드필더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공존시키려고 데려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능력은 이재성이 더 좋은 편이고, 실제로 이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할적인 부분도 비슷하고 주로 뛸 때 포지션 부분이 되게 비슷한데, 이재성의 가장 큰 장점은 원터치 투터치 안에 볼을 앞쪽으로 스루 패스를 쑤셔 넣어.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적으로 좀 더 곤란하게, 수비적으로 좀 더 곤란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는 선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존하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트로키보다는 마인츠가 훨씬 나아요. 빅리그잖아. 4대 빅리그라고 해서 뭐 프리미어리그 있고 스페인의 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분데스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프랑스도 들어왔다가 포르투갈도 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튀르키예 리그는 20여건쯤 있거든. 사실은 튀르키예 리그는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가 있고 좋은 선수들이 가 있고 또 좋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리그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김민재가 또 튀르키예에 있다 왔기도 했지만, 그래도 분데스리가에 비슷하지는 또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지. 그럼 거기서 분데스리가에 성장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국대의 능력도 올라갈 기회도 되겠네. 근데 내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클린스만을 통해서 봤잖아. 재료가 좋아도 요리사가 칼질을 못하면 음식은 그지같이 나오는 거야. 재료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거지. 홍현석 개인에게도 좋은 상황인 거지. 이게 뭐 국가대표의 전력으로 이어지면 좋지. 근데 나는 클린스만 감독을 통해서 여실하게 깨달았어. 이게 진짜 감독이 중요하구나. 선수가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 멤버니까 아시안컵 우승할 거라고 다 생각했잖아. 아무리 바보를 데려와도 얘보단 잘하겠다. 누가 와도 이거는 우승시킨다. 근데 감독의 역할과 전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그래도 홍현석 같은 선수가 필요하고, 특히 그런 선수가 있다는 건 대표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마지막으로 연봉은 얼마일 거야? 근데 분데스리가 연봉이 센 편이 아니야. 분데스리가 프리미어 리그가 돈을 미친 놈처럼 쓰는 거고, 다른 리그는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쓰는 거고. 아니, 형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사람의 가치가 2천억이 넘어? 2천억이 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예전에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 갈 때 그때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갔는데 그때가 600억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지단이 가면서 얘기해서 세상에 600억짜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고 이적료 2,500억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사우디 가면서 또 경신했는데,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가면서 이적료 경신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오고 가잖아. 근데 그 돈이 비상식적인 거고, 그러니까 연봉은 분데스리가도 사실 높은 편은 아니고, 프리미어리그도 그 안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높은 거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K리그보다 조금 아래? 오히려? 왜냐면 그 안에서의 선수 가치가 또 있으니까. 김민재는 그래도 거기 독일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 중에 합쳐도 김민재한테 연봉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는 연봉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라서 괜찮을 거야. 돈 얼마 안 줄 거야. 뭐 많이 받아봐야 14억, 18억 들려.